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녹화하는 영쟁부터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한 달 동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격주 간격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뭐 큰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두 개의 큰 전구, 그러니까 남쪽에 헤르손, 동쪽에 돈바스, 그쪽에서는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도 보시면은 뭐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큰 변화는 없고, 근데 지금 조금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지금 동부 돈바스보다는 지금 서쪽으로, 좀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이렇게 정부가 지금 이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잠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이제 한 5개월 훨씬 지나서 6개월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과연 지금 이 전쟁을 이길 생각이 있는 건지, 그걸 지금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전쟁을 계속 하긴 하는데, 아마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금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러시아는 이건 전쟁이 아니고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동원령을 내릴 경우에 국내의 반전 분위기, 자, 그 다음에 외국과의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한 전쟁을 갖다가 왜 했느냐라는 국내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경우에 이제 푸틴 자체의 어떤 권좌가 위협받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려해서 지금 적당히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블러핑을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군 동원 능력이 지금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은, 이게 참 웃기는 게 지금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막 단순화시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일단 국민 총동원령을 내려서 100만 군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군병력은 30만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군병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거기에 제대로 훈련된 병사들이 아마 충원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무기는 여전히 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인력난보다는 이제 무기가, 사람은 있는데 무기가 없다라는 거고, 러시아는 무기는 아직까지 있긴 있는데 많이 파견됐습니다만 지금 인력이 없다. 이게 참 웃기는 게, 러시아군이 옛날 2차 대전 때 보면 그 전사들 보면은 도울군이 학을 떼거든요. 그렇게 몇 개 사단을 부쉈는데 또 24시간 내에 또 한 개 사단이 들어오고, 또 48시간 뒤에 한 개, 두 개 군단이 또 이제 전선에 나타나고, 그런 학을 뗐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그런 인력 충원이 되고 있지 않다. 근데 여기 하나 이제 문제는 계급 갈등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 같으면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건, 저 어떤 오지에 살든 대도시에 살든 똑같은 봉급을 받고 똑같이 저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내의 반전 분위기를 갖다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모스크바라든가 상페테르부르크라든가 하는 이 대도시에서는 거의 병력을 충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 중앙아시아 오지, 그 다음에 뭐 북동부 있는데 이런 데 있는 군 병력들 또는 거기에서 사람들을 징집해서 이렇게 내보내다 보니까 훈련도 기껏해 한 달 해가 내보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하고 붙어가지고 보병끼리 붙어가지고 이제 뭐 중대장 소대장 다 죽고 나니까 기껏해 쫄병, 그러니까 하사관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런 뭐 상병이 뭐 일병한테 소위 계급장을 주고 뭐 계속 소대를 이끌으라든지 뭐 이런 식의 지금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 조건들이 나온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 각 제대의 주요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모순에 지금 봉착이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일단 질적인 수준은 제대를 구성하고 이제 부대를 갖다가 운용하는 그런 질적인 측면은 우크라이나군의 월등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하나를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뉴스 나게 이제 저기 그 외몽고 지역이니까 거의 뭐 북동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부랴트 공화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거기 사는 주민들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막 정말 시위를 하고 있죠. 러시아 정부에 항의하는. 그러니까 이게 봉급이 훨씬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살면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거기 뭐 주요 산업도 없고 하니까. 근데 지금 자기 자식들이 가난해서 이제 도대체 제대로 된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보다는 서너 배 정도 많은 루블을 준다고 하니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에 들어가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다 전사 소식을 숨긴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군대에 내보냈는데, 전쟁에 내보냈는데 지금 현재 생사를 알 길이 없다. 편지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된다. 그런 상황.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 사는 동네, 대도시에서는 징집을 하지 않고 저 못 사는 동네, 그러니까 요즘 죽은 사람들은 그 포로들 보면 이제 러시아군들 동양계가 많습니다. 몽골 계통의 얼굴을 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의 주요 도시에서 징집하는 병력들 보면 완전 애띤 애들,
아니면 완전히 할아버지들 이런 사람까지 지금 데리고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기는 많다고 하는데 무기의 질은 이미 뭐 여러분의 평가에서 이제 드러났듯이 카탈로그 상에서는 러시아 자국은 뭐 세계 최강 무기라고 하는데 막상 전선에 투입해서 사용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얼마나 무기 관리를 잘 못하냐 그러면은 이 최근에 이제 몇 개 도시에서 이제 폭탄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미사일 말고 소리 말해서 재래식 야포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 헤아려 보니까 발사된 거의 한 절반 정도 또는 40% 정도가 불발탄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10발 쐈는데 한두 발 정도가 불발에 미해가 되겠는데 이게 수백 발을 쐈는데 거의 중간에 무슨 뭐 한 6, 70발 정도가 자기약이 터지를 않았다. 그런 게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관리를 좀 우습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야포라는 게 구경이 양 두께가 똑같아야 그래야지 이게 포탄이 계속 발사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압력을 균일하게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이걸 얼마나 엉터리로 만드는 거 하니 포 구경과 앞쪽에 맨 앞부분에 말이죠. 왼쪽과 오른쪽에 두께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두 발 쏠 때는 괜찮은데 몇천 발 포탄을 갖다가 쏘게 되면 이게 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균일하게 포탑을 만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포대 자체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럼 인명들 다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런 포에서 예컨대 20km, 30km를 겨냥해가지고 쏘았다 할 경우에 그게 제대로 정교하게 정밀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저기를 맞춘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무려 몇백 메다 반경이 떨어진 곳에 포탄이 떨어진다는가 하는 이런 이제 사태가 생겼다는 거죠. 포병이 굉장히 러시아가 강하다고 하는데 막상 전선에 투입한 야포들 보니까 이게 질적 수준이 형편없더라는 거죠. 예. 그냥 규격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은 푸틴이 그 야포 제작 회사 사장을 뭐 고발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뭐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제 무기에 관련된 이야기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막 그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막 계속해서 뭐 전력이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한 달 동안 하이마스가 위력을 떨쳤죠. 지금 현재 16대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완전히 정말 게임 체인저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완전히 전세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야 이거 16대 있지 찔끔찔끔 4대씩 주지 말고 한꺼번에 100대다 그럼 완전히 전투가 아니라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젤렌스키가 자식 이야기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제 독일이 찌질한 짓을 했죠. 독일이 그간에 무기를 준다 했다가 약속한 것도 안 주고 이런 찌질한 짓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독일의 그 PZH라는 게 있습니다. PZH-2000 이건 곡사포인데요. 자주포죠. 캐터필러가 달리고 자체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고착된 게 아니고. 근데 이걸 갖다 100대를 갖다가 판매 허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허용하겠다. 니가 살라면 사라 이런 식입니다. 예. 근데 이제 PZH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 곡사포, 이 자주포를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전부 발음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이게 무엇의 약자냐면 판츠 하우비츠입니다. 독일어로. 판츠라는 건 장갑이라는 뜻입니다. 아모, 영어로 하면 아모죠. 근데 하우비츠는 스페링은 똑같습니다. 영어에 이제 곡사포, 유탄포, 이걸 허위츠라고 그러는데 독일어는 하우비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PZH라고 쓰는데 이제 중간에 Z는 소문자로 씁니다. PZH-2000, 판츠 하우비츠 2000 얘기하면 지금 현존하는 자주포 중에서는 세계 최강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100대를 갖다가 판매할 수 있다라고 이제 허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독일 비행기들이 이 재원 마련하다가 전쟁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데 허접한 짓들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아마 지금 폴란드에서 지금 서방 무기보다는 한국 무기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가 그렇게 이제 뭐 유복한 국가는 아니고요. 경제력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독일제 나토 표준의 무기를 쓰고 싶습니다만 워낙 재력이 이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무기를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무기는 일단 그 질적인 측면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가성비가 뛰어나죠. 예, 근데 독일제하고 딱 비교해보면 딱 2배입니다. 근데 흑표 전차 잘 내고만 잘하면 한 대 80억, 90억에 살 수 있는데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같은 경우는 한 대 200억이 넘거든요. 자,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중범위 규모의 국가가 그래 잘 살지 않는 선진국이 아닌 그런 국가가 무기 체계를 갖다 쇄신하겠다 라면은 이제 그 값비싼 독일제 미제 무기보다는 한국산 무기를 갖다 도입하는 게 그렇게 이제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정말 무기가 이제 너무 비싸져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 F-35 지금 5세대 전투기라는 거 그거 하나에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비행기 한 대 무슨 고장났다든가 조종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막 격추됐다든지 또는 파손됐다든지 이러면
한 대 1,000억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난한 나라는 이제 전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좀 더딥니다만 계속 전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하이마스가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하나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간에 영국이 아마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했었죠. 존슨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2번이나 방문하고, 그런데 최근에 스캔들, 뭐 자기 자체 스캔들도 있었습니다만 부하 직원의 어떤 성적 스캔들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당 내에서도 완전히 신뢰를 잃고 자진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영국에서 영국 본토에서 훈련받는 우크라이나 병사들하고 만나가지고는 거기서 실제 야전 상의를 입고 군복을 입고 수류탄 투척하는 게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 양반이 총리직을 그만두고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정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영국이 왜 그러면 독일에 비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가? 원래 앵글로색슨이 호전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가스나 지하자원 의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푸켓 쪽에 자체 개발하는 그 석유도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독일은 뭐 석유가 전혀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존을 덜 하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이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갖다 지지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제 총리가 빠지면서 젤렌스키가 사실 상당히 상심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1일 날 이제 영국 총리를 새로 뽑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들을 투표하는 게 아니고 중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떠났기 때문에 보수당 내에서 새로 총리를 이제 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사람 잠깐 엮기를 섭니다. 이 이야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후보가 둘이 나왔는데 둘로 이제 압축이 됐는데 한 사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습니다. 남자는 수낙이라고 인도계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아마 지금 현재 영국의 의원 중에는 가장 아마 자산이 많은 거의 뭐 조 단위 자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민한 사람이 어떻게 돈이 그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골드만삭스에 있었던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영국의 어떤 기득권 중에 기득권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트러스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은 외무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그 수낙이라는 인도계 사람은 재무상을 했고 그게 다 각 그 내각 의원제 하는 데서 이제 외상하고 재무상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둘이가 이제 총리를 하겠다고 나선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사실은 좀 재미난 게 집안은 사실은 좌파 집안인 것 같습니다. 자기 부모들이 약간의 이제 진보 성향에. 근데 본인이 이제 보수당 국회의원하고 장관도 했는데 이 여자는 이제 완전히 강성 우익인데다가 철저하게 대처 여사, 마가렛 대처 여사를 갖다가 흉내내는 게 이제 표현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것까지 이제 마가렛 대처의 이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이 보수당의 두 후보 중에 전국적인 단위에서는 수낙이라는 인도계 이 의원이 이 사람이 전 재무장관이죠. 근데 이 사람이 더 아마 인기가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보수당 내에서는 지금 현재 트롯을 더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냐면은 얼마 전에 최초의 TV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지율이 아마 트러스라는 이 여자한테 한 50%, 그 다음에 이 수낙이라는 인도계 이 후보한테 한 37%,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격차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보수당의 이제 당원들이 뽑으니까 절도 어렵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없습니다. 근데 이 총리 후보를 갖다가 이제 그 보수당 내 당원들이 뽑는데 이 보수당 내 당원의 어떤 구성을 좀 보시면은 97%가 백인들입니다. 이민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4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하나의 걱정은 이 여자가 됐을 경우에 다음 이제 총선을 치러서 노동당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적 지지도가 낮은 아무리 외무장관을 했다고 하지만 전국적 지지도가 낮은 이 사람이 과연 보수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남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이유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영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럼 이 두 후보들은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이제 관심을 가져줄 수밖에 없죠. 안심해도 되는 거야. 이 둘은 철저히 러시아를 배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모멘텀을 놓지 않겠다. 중국과 러시아, 중국 이번에 표현한 거 보니까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을 다 아울러서 이야기했더만요. 이 사람들에서 그런 점에서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는 별로 이렇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중국 자체가 이제 서방사회, 서구 가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약간의 차이는 트러스라는 외무장관 출신은 이 후보는 감세, 그러니까 선거를 하게 되면 세금을 올리려고 그러면 인기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감세를 들고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어트랙티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순학이라는 인도계 총리 후보가. 그리고 TV 토론을 하는데 하나 이제 감점이 됐던 게 이 사람 재산이 조 단위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양복 수트하고 넥타이를 메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그 TV를 보는 서민들이 이제 굉장히 분개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골드만삭스에다가 그다음에 이 여자 트러스 전 외무장관은 총리 후보는 또 이게 쉘 석유회사에도 뭐 근무한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득권에 공부 잘하고 둘 다 옥스퍼드 출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누가 되든 간에 지금 현재 그 영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데 대해서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지금 이제 헤르손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헤르손은 최근에 가장 큰 이제 소식은 이제 헤르손 대교를 우크라이나가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헤르손 대교를 파괴하면서 이제 병참선을 갖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에 대비해서 아마 러시아군은 지금 발칸 쪽에서 크림 반도 쪽으로 아마 병참을 갖다가 이제 의존하는, 그쪽을 통해서 이제 병참을 계속 이제 수송하는 그런 시스템 의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마 주요 거점들은 우크라이나의 타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 한 달 동안 포격적만 미사일에 의한 공격만 있지, 특별히 이제 기갑전이라든가 보병 들어가는 치열한 전술은 과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헤르손은 지금 현재 과히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정착촌들이라든가 마을들이라든가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군이 착착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점령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헤르손 내부는 여전히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헤르손 내부에 압력하는 친우크라이나 게릴라들, 도시 게릴라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파르티잔들, 이런 거하고 합쳐해가지고 지금 특수부대가 들어가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도 뭐 정규군의 하나인데 당장 탱크를 끌고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헤르손에는 그 안에 자국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격전으로 그 시가를 초토화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주민들이 완벽하게 대피했다 하더라도 스탈린그라드와 같은 시가전을 해서는 쌍방에 이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헤르손을 함락시킨다고 하는 뉴스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거의 2달이 다 됐는데 아직 뭐 하고 있냐.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헤르손의 이제 남부 전선은 점점점 우크라이나군한테 유리하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지금 돈바스 전선은 완전히 이제 그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리스찬스가 함락되고 나서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아마 여세를 몰아서 다른 도시도 계속 점령하려고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루안스크는 세베로도네스크하고 리스찬스크가 떨어지면서 완전히 러시아군에 복속됐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도네스크주는 여전히 60%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40%는 우크라이나가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전의 상황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그런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거기서 주력의 상당 부분을 이동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헤르손 쪽으로. 헤르손에는 지금 급기야 가장 위기에 몰렸을 때는 러시아군이 5개 내지 6개 BTG, 그러니까 대대 전술단밖에 없었는데, 지금 거기가 무너지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하다 싶어서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에 있는 BTG들을 갖다 서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30개 정도의 BTG 대대 전술단을 확보해서 우크라이나군하고 대항하겠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이제 최강의 전력을 지닌 제1기갑여단, 기갑여단이 동부 전선에서 있다가 지금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동하고 있는 중인데 100%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자포로지아 공세를 우크라이나군이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 말로 자포로지아라는 거죠. 큰 거대한 댐이나 발전소가 있는 자포로지아 쪽에서 남하하는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우크라이나군의 제1기갑여단이 아마 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공세가 성공이 된다면은 지금 서쪽, 남서쪽에 있는 헤르손 전구하고 돈바스 쪽의 전구, 그 다음에 자포로제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포로제를 북에서 남으로 남하하면서 잘라버린다면은 전선이 2개로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러시아군이 양익으로 나눠진 러시아군이 서로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포로제가 단순히 러시아군의 의도를 갖다가 이제 이격시키기 위한 기만 전술인지 아니면 그게 주공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포로제에서 정남쪽으로 계속 진격하게 되면은 멜리토폴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그 우측에 마리우폴이 있죠. 그렇게 되면 헤르손을 중심으로 한 크림 반도 남부 일대 전역을 러시아군이 장악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러시아 쪽으로서는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르손 쪽에서는 큰 게 우크라이나군이 이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이제 순서를 밟아가면서
헤르손 그 주변에 중요한 거점들 또는 마을들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쪽 정부가 그러면 계속해서 주 전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바스 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위협을 느끼니까 헤르손 쪽에 있는 자군의 병력을 이동시킴으로써 소위 말해서 헤르손 공략의 강도가 좀 약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러시아군 역시 너무 동부 돈바스 전선에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서쪽 헤르손 정부가 약해지니 세베르도네츠크하고 리스찬스를 먹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병력을 뽑아서 서쪽으로 또는 남서쪽 헤르손 정부로 옮기겠다라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그렇게 전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르손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탈환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을 아직 우크라이나군이 갖고 있지는 못하고, 러시아군 역시 완전 돌려막기식으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돌려막기식으로 여기저기 이제 병력을 움직이는데, 그 BTG라는 게 정수 전력이 뭐 적게는 700, 많게는 1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뭐 60%, 50% 수준을 유지된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BTG의 정수 전력의 한 60%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리 옮기다 저리 옮기다 돌려막기식으로 하거든요. 카드 돌려막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군사용어로는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만 봐도 러시아군의 이제 그 인력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는 걸 갖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헤르손은 지금 확실하진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시가전에 돌입했다라는 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를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게 된다면, 탈환하게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정치적으로는 가장 치명적일 겁니다. 지금 급해가지고 이제 헤르손 교역을 빨리 러시아화 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러시아군이 아마 우크라이나 그 은행을 갖다가 두드려 패가지고 급습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단말 같은 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에 이제 은행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구자를 다 없애버리고 루블 하루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은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생필품도 살 수가 없고, 기본적인 이제 식수라든가 이런 공급도 차단시키겠다 말하면 지지분의 짓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군인이야 둘째치고 주민들은 단지 생계를 유지 위해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러시아화가 법적인 단계를 취하기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빨리 탈환해야 된다는 그런 조금 이제 조급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인력난이다, 이렇게 도저히 전쟁을 갖다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로 봤을 때, 그러면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망조에 들어갔다 분명히 붕괴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언론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서방이 이제 몰래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루블화가 다시 안정을 찾았고 이자율도 이제 전전 수준을 회복했다라는 뉴스가 바닥에 나오면서 러시아 경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 매체들의 이야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의 논조인데, 그게 사실과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예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프리 소네펠트라는 교수가 있는데, 예일 대학에 있는 경영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서 러시아 경제를 이제 계속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요 메이저 언론에서 말하는 러시아 경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그 테즈를 이제 완전히 180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블링켄 국무장관도 이 사람의 그 논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중국과 러시아는 통계를 조작한다 이거죠. 통계를 조작한 나라고 통계도 불확실하고 잘 발표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러시아와 수출입을 하는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통계를 갖다가 이제 다 조사 검토를 해서 그걸 역으로 추산하는 그런 이제 고달픈 어떤 연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디폴트 된 거나 다름없고, 저렇게 국토의 절반이 다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GDP 한 45%가 상실됐다라고 하는데, 한 두 달 전에 러시아는 11% 또는 14%가 러시아 GDP가 상실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은 외국기업들을 다 철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맥도날드라든가 코카콜라 다 철수했죠. 근데 이 외국기업들 약 1000개가 지금 철수를 했는데, 이 1000개가 러시아 경제 GDP의 2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GDP의 20%인데 이 1000개에 달하는 외국기업들이 러시아 고용의 12%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맞아버리면 어떻게 경제를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거죠. 대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서방의 제재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처음에 서방 제재가 시작된 한 달 차, 두 달 차 하고 비해서는 지금 5개월 이상, 6개월 절제부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동차 공장이 지금 완전히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있는 테슬라가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벤츠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의 공장을 둔 서구 진영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지금 다운됐다는 상태입니다.
부품이 조달이 안 되거든요. 그럼 한국 기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품이 조달 안 되니까 생산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일반 민수용의 자동차는 못 만드니까 군수용, 장갑 차량, 그 다음에 전차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T80이라는 그 소위 말해서 그 레귤라 전차 이런 거는 다 이미 뭐 전선에서 모습을 다 이제 사려진 상태고요. 심지어 뭐 2차 대전 때 쓰는 그런 전차들, 냉전 시대에 쓰는 전차들을 주력 전차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대들, 전차 대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려 50만여 달하는 소위 말해서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법률가들,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를 떠났다고 합니다. 뭐 간다고 해봐야 주로 서유럽이나 그럼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 떠났겠죠. 그럼 지금 당장은 전쟁 중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 경제를 다시 복구하는 날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유지가 안 되죠. 인력이 50만 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나 러시아 정치제도, 러시아 사회의 어떤 구성을 갖다가 제대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인재들이 또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석유 자원, 지금 현재 고통스럽긴 합니다만은 석유나 가스를 갖다 더 이상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지 않겠다고 하는 게 석유 진영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겨울이 고통스럽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버텨내겠죠. 자, 그러면은 자, 수요가 줄게 되면은 러시아는 수요가 주는 만큼 생산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익이 줄어들겠죠. 수익이 줄어들면은 전비를 마련할 수가 없을 겁니다. 러시아의 1년 국방 예산 60조입니다. 60조인데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우리 돈으로 5,600억 원씩 적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크라이나도 물론 고통스럽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한 달에 6,5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6,500억 원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보다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근데 그런 고통이 이제 워낙 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그보다 더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배정된 60조는 이미 다 쓴 상태고요. 거기다 계속 적자가 누진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엄포를 놔줘. 너가 러시아 석유, 러시아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서방이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석유를 더 이상 팔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45%씩 다운해가지고 러시아식으로 사고 있다는 겁니다. 다운해가지고 석유를 사는 중국은 좋을지 몰라도 정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러시아로서는 죽을 맛이죠. 서구에 팔지 못한 거 갖다가 뭐 인도나 중국에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러시아 경제는 반드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친중분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음코 말씀드렸는데 러시아는 이 전쟁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광이서라. 2부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